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주제 이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주제 8번째 해당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오개혁 이후 1895년도 을미개혁 내용과 1895년도, 96년도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894년도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운동, 갑오개혁 1차, 2차 내용에 대한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 정부의 자주적인 개혁 노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교종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자주적 개혁의 노력을 했는데요. 이후 군국기 무처가 최고 합의 결정 기구가 되면서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대신에 개국기년 1392년을 조선 건국 원년으로 하고 그 이후 503년 개국 503년 뭐 이런 식으로 개국 시작한 연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왕실과 정무의 사무 분리해서 국내부와 우정부의 행정사무를 분리했다라는 내용 등을 했고요. 과거제 폐지의 내용도 있고 기존 호조에서 탁지 아문으로 기구가 변경되면서 재정을 한 곳에서 관장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측량과 측정의 도구를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공사노비의 폐지, 신분제도의 폐지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과부의 제거 허용이라든지 조언 금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1894년, 95년도까지 이어지는 2차 갑오개혁에서는요, 군국기 무처가 폐지가 되게 되고, 고종이 홍범시사조를 발표하게 되면서, 내각 중심의 정치주제 수립 과정을 통해서, 각 기구와 그 다음에 지방제도가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체제가 강화되게 되면서 재판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을 통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였고 한성사범학교라든지 외국어학교 관제를 개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 그동안 살펴본 2차 갑오개혁, 1차, 2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3차 개혁, 이 3차 개혁은 1895년도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미개혁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갑오을미개혁의 한계점, 그 다음에 1895년도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1896년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시키는 사건,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개혁,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인 김홍집 내각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홍집 인물은 이렇게 초상화가 제시되어 있고요. 우선 정치 사회적인 을미개혁의 내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갑오개혁 때는요, 개국 기년, 그래서 503년, 1895년도는 개국 기년 504년이 되겠죠. 근데 정치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연호인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주성을 기록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태양력의 채택. 자, 여러분들 그 생일 셀 때 양력 세나요? 음력 세나요? 여러분들 아버님 때나 할머니 때는 대부분 음력 생일을 많이 세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양력 생일을 지낼 거예요. 그래서 태양력의 채택, 곧 양력의 채택이 바로 이 1895년도에 채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적인 예로 양력 사용은 1895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1896년도 1월 1일부터 양력을 설날 사용해라 라고 일본이 어느 정도 강요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890년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양력이 도입된 후에 우리가 그전에 쓰던 음력의 1월 1일 있죠? 음력의 1월 1일 구정이라고 하면서 옛날 설이라고 하면서 깎아내린 이런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은 지금 우리도 양력으로 쓰고 있고요. 구정은 우리 진짜 설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설날은
1989년도에 음력설을 설날이라고 개정을 했고요. 요때 이후로 3일 동안 공휴일이 법적으로 이제 지정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력의 사용이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도 을미개혁 때의 개혁 내용이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단발령의 공포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죠. 단발령의 공포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 고종은 당시 관리인 정병하라는 인물이 머리를 잘라 주었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서유견문을 쓴 자 내지는 조선 중립화론을 언급한 자 누구였죠? 유길준이죠. 유길준은 세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단발을 하는 이유는 뭐 위생의 문제도 있고 편리성의 문제도 있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발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 단발령 공포로 인해서 당시 백성들이나 양반 입생들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두법의 시행, 이제 요 분이 지석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당시 만연되었던 천연두라고 하는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젖꼭지에서 나오는 기운을 채취해서 인간에게 접종을 하게 되는 법 체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두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천연두 감염을 예방하는 접종 방식을 취했는데,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이런 공적을 남겼는데요. 이런 법을 종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두법을 국가 차원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차 갑오 개혁 때는 교육을 통한 부강을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를 시행했죠. 거기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한성사범학과나 수학교 관제나 외국어 학교 설립 관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 바로 3차 을미 개혁 때 수학교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발령에 대한 내용을 잠깐 더 보게 되면 오른쪽 사진 보세요. 강제적으로 단발을 시행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단발령이 시행된 어떤 바로 직후의 과도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투를 여전히 틀고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단발이 시행된 이런 분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95년도 을미개혁 이후에 96년도나 97년도 당시의 사진 자료로 추정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의 경우에는 개화파 정부가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해 4대 관계 체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국이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간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혁이나 그 다음에 지주제 폐지, 조세 개혁 같은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반 인생이나 농민들, 백성들의 단발령에 대한 어떤 반발적인 요소, 그래서 농민의 지지 기반이 이것도 매우 약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 동학 농민군들이 요 시기에 겹친 내용이잖아요. 이 농민군을 이 조선은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까지도 다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도의 자주적 근대 국가를 이루겠다는 이런 개혁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좀 퇴색되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게 되지 않았냐,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 을미개혁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선 정부의 노력이었다라는 측면은 인정이 돼야겠죠. 자, 이번 내용은 고종은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을까? 1896년도에 아관 파천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아관 파천은 러시아 공사관, 아관, 파천, 왕이 전쟁 시나 특별한 위중한 상황일 때 몸을 피신시키는 것을 파천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걸 묶어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 1894년도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해서 조선 정부는 청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군의 개입 이후에 1885년도에 청일 양국 간 맺어진 텐진 조약의 내용에 의거해서 상호국 군대 파병 시 상대국에게 통보한다라는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 양국군이 들어온 청일전쟁은 결국에 야기가 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승리 이후에 그 전쟁에 대한 배상금 있죠? 전쟁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그 다음에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은 대만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랴오뚱은 요동 지역이에요. 요동과 타이완 지역을 일본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제국주의 후발주자였긴 했지만 제국주의 강국인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내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던 이 러시아가 프랑스나 독일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내 특히나 이제 중국의 마카오 등지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프랑스, 베트남은 식민지 시장으로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독일은 중국의 산둥 반도 일대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러시아 주도로 이 3국이 일본의 랴오뚱 반도나 타이완 차지에 대한 내용, 한반도의 세력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국에는 라오뚱 반도는 청으로 다시 반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종이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이 삼국 간섭의 과정에서 이 러시아의 국가적 강성함 내지는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종은 러시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고종이 내지는 조선이 러시아에 접근해서 보호를 받게 되면 일본은 위기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칠러 정책의 핵심인물, 바로 조선이 칠러 정책을 추구하니까 이 칠러 정책의 핵심 주도 인물이 누구냐? 바로 민비였습니다. 민비는 을미사변 이후에 명성황후로 이제 추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의 또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미우라 공사의 주도 하에 군인이나 일부 낭인은 깡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동원해서 경복궁에 침입을 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칠러 세력을 제재를 하고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 내에서 내정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명성황후를 시해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 일본 정부의 어떤 조직적이고 기획한 어떤 만행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 이또는 총리였고 그 이후에 많은 대상과 외상, 사업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했고요. 전 주한 공사와 더불어서 당시 주한 공사인 미우라, 그 밑으로 군대와 낭인들이 이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재판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그들은 다 석방이 됐고 그 누구도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895년도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 공사관, 대사관이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신시키는 사건, 1896년도의 내용이에요. 아관 파천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친일 세력을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을미 개혁대의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없거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단발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원 내각제 강조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기구나 조직들을 개편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소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적 왕권에서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근대적 개혁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왕권을 제약하는 법령들을 폐기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94년도에 가보개혁, 95년도에 을미개혁은 우리 그 전에 188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운동이었던 갑신정변의 어느 정도의 개혁 요구의 사항과 1894년도에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나름대로의 그들의 반봉건적 어떤 요소의 수용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작됐던 게 바로 1894년도, 95년도의 가보 을미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삼국간섭의 예나 그 다음에 을미사변 그리고 1890년도 아관파천으로 결국에 이 근대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양기후기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조선 정부가 설치한 교정청을 무시하고, 그래서 교정청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추구했던 폐정 개혁안의 내용도 대폭적으로 수용을 하여서 그 탐관오리 처벌이라든지 조세 개혁이라든지 토지제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로운 개혁기구인 이것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설치 이후에 1차, 2차 가보 개혁 내용은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첨언하자면 2차 가보 개혁 때 내용은 군국기무처럼 폐지가 되고 홍범수사조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군국기무처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 내용 볼게요.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것으로 일본이 청해 라오뚱 반도를 받아하게 하였다라는 거. 자, 일본은 1894년도 청일 전쟁의 결과 승리했기 때문에 청해 배상금 지불 요청과 더불어서 요동반도, 그 다음에 타이완 등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근데 당시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제국지휘강 러시아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다? 삼국 간섭 내용 되겠습니다. 자,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위력을 살펴보게 된 고종은 칠러 내각 구축에 명성황후의 정치적 기반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 을미사변 후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왜 옮겼을까요? 칠러 정부를 구축했던 명성황후를 일본이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종이 이것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대사관이죠. 대사관으로 몸을 피신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1896년도에 아관파천이었습니다. 다음 내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기억기굿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해봤던 내용이에요. 1894년도에 제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내용이고요. 제3차 개혁은 을미년이니까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차 가보개혁 내용은요. 국내부와 그다음 의정부와 국내부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내용.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 503년을 쓰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조체제를 없애고 팔람은 근대식 기구체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 이 과거제는 이미 폐단이 매우 극심하니 육력분 이의 새로운 인사등용제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찰제도를 정비하자라고 하는 거. 재정을 탁치함으로 일어나 하자. 조세의 급납화와 노비제도 폐지, 공사 노비제도의 폐지, 과부의 재가용, 그 다음에 조원 금지 등의 내용이 있었고요. 무엇 중심의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교정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것에 실패하고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진행됐죠. 그러니까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자주적 개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군국기무처 주도의 타율적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왜 타율적 개혁이었느냐? 자주적으로 개혁을 했다면 농민들이 요구했던 어떤 조세제도의 개편 내용이라든지 탐관오리의 처벌 내용이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군대 개편에 대한 부분, 군제 개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1차, 2차 가보개혁, 3차 개혁, 을미개혁 어디를 보더라도 군제 개혁, 군대 개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율적인 개혁으로 가보 을미개혁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자율적인 개혁은 군국기무처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타율적인 개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2차 개혁 내용은요. 전제 왕권에서 입헌체제라든지 아니면 위회 중심 체제, 내각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팔아문체제를 칠부제로 그 다음에 재판소 설치를 통해서 사법부체제를 분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를 통해서 소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라는 거 등,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국가 부강을 위해서 고종이 직접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니은은 교육 입국 조서, 홍범사조 내용에서 교육 입국 조서가 있으니까요. 홍범사조를 발표하였다라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 때는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요, 일본의 간섭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3차 을미개혁은 이것을 사용했고, 양력 사용했죠. 그 다음에 우편 사무를 시작했다. 우편제도. 그전에는 뭐 파발이나 아니면 봉화대를 띄거나 이런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었는데 우편 사무를 근대적 개혁의 하나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서경의 종두법, 천연두 감염 치료로 주사를 통한 종두법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 깎는 거, 머리카락을 깎는 거 단발령의 실시 과정이 을미개혁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학교 설치 통해서 교육을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차 을미개혁은 이 을미사변 무엇이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죠? 이것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었고 이후에 항일 의병운동으로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1895년도에 을미의병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탐구활동 3번 다음 자료 읽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관보고요. 그 다음에 1896년도 아관파천 시기였네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무엇을 자르니 무엇 자른 것이에요? 머리카락 자른 것이겠죠. 그러면 단발령 이야기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임의 뜻을 본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여, 근대적 개혁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지금 경장하는 때를 그래서 가보을미개혁을 가보경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장은 뭐 개혁한다는 이야기. 이때 분발하신 조칙을 엎드려 읽어보니 무릇 인 자가 누가 감업하지 아니하며 화음으로 덕을 같이하여 경장하는 폐하의 뜻을 폐하가 직접 그 개혁의 뜻에 동참하여서 실행에 옮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자, 6.1준이 단발령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1준은 세자, 당시 이제 순조겠죠. 순조가 되는 자겠죠. 세자의 머리를 깎아준 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개국 504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국 기년을 쓴 거는 가보개혁 기억나요? 1차 가보개혁 언제였어요? 1894년도였죠. 1894년도는 개국기년 503년이니까 지금 개국기년 504년은 1895년도 내용 되겠죠. 1895년도 내용을 1896년도에 관보로 실은 기록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요 시기면은 1895년도 3차 을미개혁이 전개됐었죠. 근데 그때 진국시 연호가 아닌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혁 내용도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해 볼 수는 없네요. 자, 1번 빈칸은 머리카락이 있고요. 자, 2번 계하파가 단발령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였나? 무엇을 이루려고 하였나? 근대적 개혁이다 라고 하는 거. 단발하면 무엇이 좋겠어요? 위생관리에도 좀 수월하겠고 그 다음에 편리성, 뭐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리성도 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 자료 읽고 탐구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단발령 내용이에요. 반대하는 상소문을 작성해보자.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양반 유생들도 성리학적 관점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바로 이것이죠.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이기에 어찌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십니까?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제 머리부터 내 목을 치겠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사례로 우리가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작성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울미사변 이후로 그 반일의 감정으로 인해서 아간파천한 고종은 왕권을 제재하는 여러 을미개혁 요소, 가보 을미개혁 요소를 폐지를 했고 단발령도 폐지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 지지 기반이 없었고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신체 발부는요. 신체 발부 무슨 뜻이에요? 신체 발부 많이 들어봤겠지만 신체 발부 몸과 몸 전체와 털옥발이에요. 털옥발 이게 털. 그 다음에 부는 뭐예요? 부는 여러분들 피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몸 전체와 몸에 난 털과 이 피부 모든 것들이 다 수지부모라고 되어 있죠. 수지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모로 받은 내 몸의 소중함인데 어찌하여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894년도, 95년도의 가보 을미 개혁 내용과 96년도의 아관 파천을 통해서 당시 조선 정부의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보 개혁이 어떻게 실시가 되었느냐, 교정총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궁극기무처 중심으로 가보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궁극기무처 중심의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이고 그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에 여러 근대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 특히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신분제도의 폐지라든지 과부제도의 제가라든지 과부의 제가 허용이라든지 정치적으로는 과거제의 폐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고 고종이 직접 홍범사조를 발표하게 되면서 교육 부분과 사법 부분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부강, 교육 입국조서 발표를 통해서 한성사범학교라든지 외국어 학교, 소학교 제도의 개편, 관직 개혁 등의 요소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후 1895년도에 을미개혁 제3차 개혁 내용은요, 단발령이라든지 연호의 사용이라든지 태양력 사용, 종두법의 시행, 소학교, 우편제도의 실시 등 여러 가지 개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은 일본의 간섭을 받았다. 일본으로 비롯된 일본 주도의 타율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의 지지 기반, 백성의 지지 기반이 매우 미약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오히려 조선이 일본군의 의지에서 동학농민군을 탄압했던 이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받고 일본이 청으로부터 그 다음에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반도를 받게 되는데 당시 동아시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러시아,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함께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 세력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신러 정부를 구축하고자 했던 명성황후를 일본이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1895년도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신변을 느낀 고종이 1896년도 신러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시키는 아관 파천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